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입니다. 아마 연휴 보내시고 아마 후유증에 지쳐 가시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미세먼지라는 것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되게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일반 대중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고요. 아마 이 미세먼지라는 단어하고 뭐 거의 동일하게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이제 뭐 신문 난리죠. 지금은 온 더울 때라 저희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주로 이 남풍 계열이 많이 유입되는 여름철에는 이 미세먼지가 영향이 좀 작습니다. 농도가 낮고요. 반대로 추운 이 겨울철에 계절풍이 뭔지 혹시 아세요? 북서풍인데요. 이 북쪽에서 들어옵니다. 이 북서풍이라는 것은 북쪽에 서쪽으로부터 유입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가만히 딱 보고 지도를 생각하시고요. 이 북서쪽에 어디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산동반도부터 시작해서 이 북경, 저쪽 하얼빈 지역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서 사실은 이 산업화, 경제가 많이 중국도 발전을 하면서 다량의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편서풍지대라는 말을 하는데요. 편서풍이라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항상 분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쪽에서 어떤 기상 특성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람은 이 국경을 넘을 때 여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지만 이 미세먼지는 여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공중에 부유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요. 다만 이 중국에서는 고농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소위 희석이라는 게 있죠. 바람이 불면 희석이 되는데 희석이 되면서 농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 들어오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혹은 그거의 재료가 되는 전구 물질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자든가 혹은 이 마스크를 뭐 쓰고 다니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상당히 줄여야 할 농도를 감소시켜야 할 그런 대상이 분명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얼만큼 줄여야 할지, 과연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될지를 오늘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 문제는 뭐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요, 어떤 청정, 클린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가 포함이 되게 되면 어떤 공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심혈관계 혹은 어떤 호흡계, 기관지 계통의 호흡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사람이 예전부터 이 미세먼지에 노출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사는 이 입자의 크기가 좀 커요. 그래서 미세먼지긴 한데 약간 큰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략 그 사이즈로 보면 5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직경이 2.5마이크로보다 작아요. 얘네들은 예전에는 없던 물질입니다. 최근에 이 대기 중에서 떠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나서 수만 년 전에 수십만 전부터 생활을 하면서 이 황사처럼 큰 입자는 잘 걸러요. 코를 통해서거나 기관지를 통해서거나 이 폐로 들어가기 전에 다 걸러면서 정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면역 기전이 다 이미 발달되어 있죠. 근데 이 초미세먼지는 소위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VOC라고 하는 물질들을 배출하면서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역사가 상당히 짧습니다. 수십 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오염 현상이기 때문에 이 면역 기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폐포까지 가고요. 우리가 허파까리라고 하죠. 허파까리까지 가게 되고 이 허파까리에서
이 CO2와 산소가 교환이 될 때 이 미세먼지도 똑같이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이 피 속을 한번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피 속을 따라면서 핏줄을 따라서 사람 몸을 돌아다니면서 장기를 손상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마스크를 쓰니까 호흡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하지만 실제는 이 조기 사망률,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조기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건 심혈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스트로크로, 쇼크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1년에 조기 사망하는 어떤 그 사망자 수를 카운팅을 해보면요. 추정해보면 대략 1년에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가시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시거리는 뭐냐면, 밖에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온 날 밖에 보면 어떤가요? 뿌옇죠? 상당히 뿌옇습니다. 그래서 이 뿌연 현상이 어떤 사람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뿌연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울증이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에게 더 많은 우울증이 유발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게 작게 되면 이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폐포를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몸을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주 작은 애들은 이 후각신경을 통해서 바로 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뇌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질에서 이 미세먼지가 녹으면서 오염을 시키는 거죠, 뇌를.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 쪽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이게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요. 미국 환경청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사람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은 대략 5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10이라고 부르는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보다 작은 애들. 그리고 PM2.5,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애들은 2.5 마이크로보다 작은데요. 머리카락과 견주어 보게 되면 여기 파란 구슬들이 보이시는데요. 이 파란 구슬들이 PM10,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의 맥시멈 사이즈입니다. 최대 크기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작은 구슬 하나를, 파란 구슬 하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빨간 구슬이 4-5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는 저렇게 더 적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초미세먼지가 되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애들이 떠 있고요. 이 강의실 안에도 분명히 미세먼지가 떠 있습니다. 우리가 각설탕만한 1cm, 1cm, 1cm의 정육면체를 생각했을 때 미세먼지가 몇 개나 되는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어떤 학생은 2개, 3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강의실 같은 경우는 10에 5승계 정도가 떠 있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정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지 사실은 미세먼지는 이 공기 중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이제 아까 제가 조기 사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세먼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그래프들이 다 다른 어떤 연구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X축은 미세먼지의 농도,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보면 조기 사망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씩 모양도 다르고 기울기도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거의 선형적으로 이 조기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는 낮으면 낮을수록 조기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정보를 이 그림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위치가 여기가 됐든 이 아래쪽이 됐든 우리가 만약에 10%를 줄인다 하면 똑같이 조기 사망률도 똑같이 선형적으로 1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에 이 미세먼지 하면 이 제 발표 제목이 있지만 누구 탓인가? 라는 걸 많이 따지세요. 중국에서 왔는가? 북한에서 왔는가? 일본에서 왔는가? 아니면 우리가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지역에서 왔는가? 서울에서 왔는가? 상당히 많이 따지시죠. 사실 누구를 구분하지 않고 다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중국에서의 영향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10%든 20%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의 조기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정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몇 %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데요. 사람들이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할 때 우리가 먹을 식량이 없으면 일주일을 살 수가 있고 물이 없으면 뭐 5일을 살 수가 있는데 과연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사람 대부분 수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그만큼 공기는 소중한데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죠.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대기질이 얼마나 나쁜지 소위 이 에어코리아라는 공식 사이트를 가게 되면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은 뭐냐면 측정소예요. 각각의 측정소고요. 우리나라에 대략 한 350개 정도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이 부산,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된 대구라든가 광주, 대전, 세종 이런 지역에 되게 많아요. 보시고 파란색은 조음입니다. 이때는 명절 동안에 아마 하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와서 일본 쪽에서 바람이 유입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부터 유입이 상당히 없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찬 공기가 유입이 되는 계절이라 사실은 이 농도가 상당히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4월 한 6일쯤에 아마 이때가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농도가 낮다가 매우 낮다가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선들은 하나하나의 관측소입니다. 이 관측소에서 농도를 측정했는데 한 뭐 20 마이크로미터 퍼 미터 세제곱 정도가 됐었는데 갑자기 한 300 정도가 됐다가 한 몇 시간이 흐른 다음에 뚝 떨어졌죠. 이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황사 같은 것들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공기괴라고 하는데요. 이 공기괴가 상당히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는 것이 한번 쑥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쑥 지나가면서 이 측정소들을 한 번씩 이 측정소에 관측되는 농도를 쫙 올렸다가 한번 다시 딱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기준이 PM10 기준은 100마이크로인데요. 이 100마이크로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농도가 이렇게 관측되기도 합니다. 이 순간적으로 짧게 몇 시간이란 차이는 있지만요. 사실 이렇게 시간 변동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깨끗한 공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한테 안전한가를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대기 환경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기 환경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어느 물질마다 오염물질마다 어떤 그 위에도 주는 스레스홀드가 다르기 때문에 역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조사해서 어떤 시간 평균에 대해서 다 물질마다 해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8가지 정도의 대기 환경 기준 물질이 있는데요. 뭐 SO2, NO2, 오존, CO, 여기 아래는 PM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미세먼지에 대한 달성률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측정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카운팅한 건데요. 여기 있는 SO2나 NO2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NO2 같은 경우에는 미달성되는 것들이 보이지만 대략 100%에서 한 80 몇 % 정도로 달성을 많이 해요. 근데 PM2.5,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로 오게 되면 이게 뭐 40%, 1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저희가 올해 3월에 이 강화가 됐는데 연평균이 25에서 15로 강화가 됐는데요. 강화되기 전의 농도예요. 그래서 사실 15 마이크로로 우리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한 군데도 만족하는 측정소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초미세먼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오염된 지역이고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지역별로 여기서부터 뭐 전라북도, 제주도,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쭉 보면요. 이게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지금 회색 선들이 현재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분홍색 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 환경 기준 15 마이크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초과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종합대책이나 미세먼지 종합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 농도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 계획을 잡고서 이 빨간 선과 이 파란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이 우리가 2020년까지 혹은 2024년까지 노력을 했을 때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조금 함정이 있는데요. 이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나라의
대한 배출량 규제만을 넣은 것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최근에 배출량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예산이 한 3조, 2조 이 정도라고 치면 중국은 대략 400조 가까이의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하고 또 다르게 급격하게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처럼 강제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가동 중지를 그냥 쉽게 내려요. 1, 2월 달에 대기오염이 심하게 나타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있는 몇만 개의 공장들을 그냥 겨울 동안에는 가동을 중지시키는 거죠. 강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별로. 그래서 현 정부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후 석탄 화력을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올 1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서울시에서는 뭘 했냐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면 자가용 운전이 줄고요. 자가용 운전이 줄면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이 줄 거라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이 준 거는 1%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예산과는 사실은 조금 많이 빗나갔던 거죠. 근데 그 예산이 하루에 5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 비용을 댈 것인가를 가지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많이 싸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의 갭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대략 2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치면 우리의 목표는 10 마이크로 정도입니다. 10 마이크로를 정도가 줄여야 되는데 대략 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요. 1 마이크로 줄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1 마이크로를 줄이는데 대략 1년에 2조 5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죠. 그럼 한 번 줄이면 이게 죽을 때까지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한 4, 5년마다 그 정도의 비용을 또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보면 대략 3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이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투입이 돼야지만 관리가 될 수가 있죠. 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농도라는 것은 이 생성되는 것이 한 서너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기 중에 어떤 오염물질 농도는 배출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배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농도가 변하게 되죠. 또 하나는 물리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어떤 우리가 말한 재료가 되는 물질, 전구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성되는 물질이 있으면 이게 얼마만큼의 전구 물질, 재료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양이 달라집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세먼지도 직접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가스상이나 증기상으로 배출된 것이 어떤 물리화학 전환 과정에 의해서 이 미세먼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게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5% 정도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2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차 생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는데요. 그만큼 관리가 어려운 거죠. 굴뚝에서부터 혹은 배기가스부터 직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오면 걔네들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이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대기 중에서 생성이 된다는 점에서 참 관리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 장거리 이동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국 예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편서풍지대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유입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도 상당히 연료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일러를 뗄 때 가스라든가 기름을 떼지만 중국은 죄송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나무로 많이 그러한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동차도 나무 목재를 떼는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무를 떼게 되면요. 이 결국에는 우리가 나무를 아마 태워보시는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데 잔재물이 남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세먼지가 되는 재료가 되죠. 요즘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2000년대부터 2015년 정도까지 서울시에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들쑥날쑥은 하지만
우리가 2000년대 초반보다는 2012년이 이게 정점인데요. 2012년까지는 미세먼지가 쭉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고요. 다만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평균 농도를 본 건데요.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MBC 뉴스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미세먼지가 줄다가 요 그림이겠죠. 동그라미 빨간 선으로 친데 이렇게 줄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그때 풍속을 봤더니 풍속이 빨라지다가 갑자기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기간에서 풍속이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기상이라고 안 부르고요. 기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후 이변, 지구의 온난화 현상,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풍속이 저하가 되고 있고요. 2012년 이후로 이 저하되는 것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하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그룹에서 작년에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냈던 논문을 기초로 했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이동이 되는지를 저희가 두 가지 위성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위쪽은 기상청이 천리안 위성이라는 걸로 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나타나는 지역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이 안쪽에 보면 몽고 고원도 있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저쪽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황사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이동도 되고요. 이거는 미국 그 나사에서 찍은 이 모디스라는 어떤 그런 그 장비에서 찍은 그 영상입니다. 물론 이제 구름이 끼은 하얀색 같은 경우는 구름이 끼어가지고 다 커버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부터 중국 내륙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주변으로 이렇게 오염물질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이 날짜마다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미세먼지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나 작으냐면 눈에는 절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성상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아주 작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나노미터급으로 저희가 찍은 거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 아주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은 사이즈로, 같은 배율로 찍은 건데요. 요거는 자동차 매연이에요. 자동차에서도 지금 이제 경유차들이 많이 줄어서 더 덜하긴 하지만 어떤 차들 보면 심하게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에서 나오는 거를 보게 되면 아주 작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블랙 카본이라고 부르는 검댕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검댕이라는 물질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이유는 이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은 상당히 다양한데 얘네들이 대략적으로 제일 그 발암성이 높습니다. 미세먼지 구성 성분 중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마시면 사실은 몸에 좋지가 않죠. 제가 아까 황사는 입자 크기가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요. 황사는 얘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뭐냐면 집에서 뭐 냄새 나면 캔들을 켜가지고 냄새를 제거하시잖아요. 근데 캔들을 켜면 나쁜 냄새는 제거되지만 이 양초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코로 맡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대기 중에서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물질이 공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거고요. 초는 사실은 고체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불을 댕기면 녹게 되는 것이 증기가 되면서 저희가 심지에서 타서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잡냄새를 없애지만 그와 동시에 타다 남은 우리가 양초 향이라고 맡는 것들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처럼 똑같이 이렇게 공기 중을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양키 캔들을 가정에서 많이 쓰시는데 이런 캔들이 사실은 미세먼지 관점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1차하고 집적 배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신문에서 스크랩을 한 내용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왜 관리하기 어려운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2차 생성이 문제라는 것이 요즘에 매스컴에 신문에 찾아보시면 네이버에서 구글링 해보시면 다 뜹니다. 2차 생성이 무엇인지 거의 상식화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2차 생성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기 가운데 파이 차트가 있는데요. 이 파이 차트는 뭐냐면 미세먼지의 주 구성 성분을 한 5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눈 거죠. 보시게 되면 무기성 이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기탄소, 그다음에 엘리멘트 탄소, 그다음에 지각 구성 물질, 그다음에 중금속 요구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저희가 볼 건데요. 우선 무기성 이온을 보게 되면 아마 이 NO3- 화학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기에 H가 붙으면 HNO3인데요. HNO3가 뭔가요? 우리가 질산이라고 부르는 애죠. 두 번째로 있는 게 SO4 2-, 설페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쟤도 H 2개가 붙으면 H2SO4가 되죠. 이게 뭔가요? 황산이죠. 우리가 강산 3개를 대라고 하면 질산, 황산, 염산인데 염산만이 빠져 있을 뿐 다 산성물질입니다. 이 산성물질은 결국에는 자동차나 어떤 석탄 화력에서 나오는 이 질소산화물, 넉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황산화물을 우리가 썩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넉스와 썩스가 대기 중에서 산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네들은 산성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페퍼를 통해서 피 쪽을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 장기에 손상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화학에서 항상 pH 밸런스라는 걸 가지고 따지는데 정기적 중성도 이런 말용을 쓰는데요. 저희가 정기적 중성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산성물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음이온만 있어서는 아니고 양이온도 필요한데 대기 중에서 가장 쉽게 취할 수 있는 양이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축산 분유나 비료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사실 여태까지는 저거를 우리가 관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측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로 농업이나 축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만 저희가 치부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지금 서울시에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고자 대중교통 이동을 무료화했던 정책이나 현 정부에서 노후석탄 화력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나이트레이트와 저희가 황산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요. 사실은 얘네들은 일렉트로 뉴트럴티, 전기적 중성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한쪽이 부족하면 더 이상 미세먼지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앞으로는 이런 축산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줄여줘야 될 거고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적인 이해는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얘네들이 얼마만큼 암모니아 가스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측 자료도 없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에 된 것 같은데요. 이 고등어가 한번 환경부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고등어 구이에서 많은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가정에서 고등어 구이 드시죠, 그죠? 근데 어머니가 고등어 요리를 하면 아마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고등어 요리를 하는지 아세요, 그죠? 모르시나요? 어머니가 어떤 요리를 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된장찌개를 끓이든 김치찌개를 끓이든 어머니가 무슨 요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는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아요. 가정에서 계실 때. 아까도 제가 VOC, 캔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기 중에서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대기를 이루는 질소와 산소 외에 다른 물질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조리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제가 초미세먼지 그리고 미세먼지의 기준을 아까 표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보통 100마이크로면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요리를 하실 때는 보통의 경우 300마이크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요리를 하실 때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꼭 그러셔야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아마도 이 외기의 공기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어떤 환기 양, 환기 주기 이런 것들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 노천 소각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노천 소각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서울 도심에서 안 일어나지만 이 수원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시면 아마 쉽게 관찰할 수 있으세요. 뭘 태우는 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 태울 때 여기서도 연기 같은 게 보이는데요. 연기가 결국은 미세먼지의 그 어떤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엘리멘탈 카본, 우리가 이제 경유차라든가 어떤 껌댕 같은 거에 나올 때 이렇게 시커먼 게 나오는데요. 저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염물질화가 되죠. 그리고 황사 같은 지각 구성 물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중금속 중에 하나가 수은일 텐데요. 이 수은도 상당히 많이 배출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한번 대기 중에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것들이 다 바람을 타서 이동이 되죠. 이거는 중앙일보에 저희 연구실에서 나왔던 거를 인용한 결과인데요. 이 계절별로 나눴을 때 이쪽에 있는 국내 영향, 수도권,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그래서 이 파란색 계통은 우리나라 영향이고요. 그리고 중국 영향이 약간 오렌지 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이 계절마다 편차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평균하면 딱 반땅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과 우리나라와 기타 지역의 기여도가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면 4대 4대 2라고 합니다. 축구에 4-4-2 전법이 있는데요. 그거 똑같은 점 4-4-2. 40%, 20%. 근데 20%에는 북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약간 그레이 에리어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향도 한 반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영향도 반, 40% 정도가 되는 게 보고요. 이 그림은 이제 어떻게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러한 저기압, low pressure system, 그리고 우리가 high, 고기압, high pressure system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쪽 아마 올해 왜 이렇게 더웠는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설을 보게 되면 저쪽 네팔 쪽에 있는 고원에서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생기는 것이 조금 평년과 달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발달된 고기압이나 저기압들도 마찬가지로 이 편서풍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내륙 쪽에서 발생된 고기압이나 저기압, 우리가 하이 로 프레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고기압 저기압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들이 편서풍을 따라서 쭉 이동해서 이쪽 일본을 지나서 저쪽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북동아시아 지역에서 고기압이 이동하는 패스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몽골 쪽을 통해서 쭉 빠져나가는 패스웨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왠지는 모르지만 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상하이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패스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잘 몰라요. 이 기상 쪽 하시는 과학자분들도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아마 북극 파동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 첫 번째 페이스웨이는 사실은 이동 경로는 사실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패스웨이 이쪽으로 중국 내부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때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중국이 우선 걸리겠죠. 고기압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일본도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 상당히 고농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중국 해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얀 선, 물론 이제 구름도 있지만 구름과는 다르게 약간 그레이 컬러의 어떤 약간 뿌연 부분이 보이는데 저게 미세먼지의 어떤 그 이동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떤 그 등압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빨간 선으로 갈수록 고농도 지역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띠가 아까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 전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발처럼 나온 게 있었는데요. 이 발처럼 나오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밀려나가는 저때 딱 순간적으로 잡은 건데요.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앞에 그림은 위성 사진에서 찍은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중국 쪽에서 이제 상하이 산동 쪽에서 발생된 것이 어떻게 이동되는가를 저희가 이제 기여도 사실 얼마만큼 중국에서 왔는가는 측정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요.
이것들 조금 다시 한번 저희가 단면도 이렇게 커튼 플랫이라고 해서 단면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중국이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그렸고요. 중국도 이 중국 동해안 지역은 평평하고 낮은데 고지도가 이 내륙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고온지대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중국의 아까 두 번째 패스웨이에서 경로웨이에서 고기압이 중국의 내륙에 딱 정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고기압이 정체하게 되면서 대기가 바람이 불지가 않습니다. 고기압이라는 건 결국엔 바람이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평상시에 똑같이 오염물질이 배출되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축적이 되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accumulation이 되고요. 이렇게 축적된 오염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생성 혹은 성장에 의해서 점점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농도가 1차적으로는 중국 쪽에 발생이 되죠. 근데 이 대기오염물질은 옆으로도 이동하면서 섞이지만 상하로도 사실 혼합이 되는데요. 이걸 저희가 기상 쪽에서는 수직 혼합 높이, 행성, 경계층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대략 지상으로부터 한 2km, 2km 정도까지는 혼합이 잘 되고 well mixed condition, 그러니까 완전 혼합을 잘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혼합구가 높아지고 밤에는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높낮이가 하루의 일과 해가 떴냐 줄어드냐 지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이 오염물질이 지표 쪽에 있는 중국 쪽에서 발생된 고농도물질이 이 상층으로 이동하게 되죠. 일단 이동이 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람은 지표면과의 마찰 때문에 지표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람은 풍속은 낮아집니다. 근데 상층으로 가면 지표면과의 마찰력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풍속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 상층에서는 소위 우리가 편서풍지이기 때문에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층한 오염물질이 이렇게 편서풍을 따라서 상층으로 이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고기압도, 하이프레셔 시스템도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는 이 상층으로 이동된 중국발 오염물질들이 지표층으로 이동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도 고기압하에서 발생된 오염물질들이 축적, 생성,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외 이동과 국내 배출이라는 이중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염물질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떤 고농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지만 그 중국의 영향은 점점 약해지고요. 반면에 이 국내에서 배출된 영향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중국 북부, 중국 남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것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것인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물론 중국에서 이동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보게 되면 약간 지금 모양이 보면 이렇게 타원 이렇게 반원 위쪽으로 반원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기가 고기압이 걸리는 데겠죠, 그죠? 고기압이 이제 가운데 있고 바람이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동그란 시계 방향처럼 돌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배출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배출된 것이 동쪽, 동해안 지역을 거쳐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느냐, 빨리 희석이 되느냐가 결국에는 고농도를 얼마나 높게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위성사진이라든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위성에서 본 것들을 이제 다시 저희가 이미지 처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좀 재밌고 신기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이제 북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아래쪽이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입니다. 뿌옇게 보이죠? 저희가 시정, 아까 가시거리가 나쁜 경우인데요. 이 빨간 선은 중국이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얼마 전까지 2014년까지 1월 달에 대해서 그리고 2월 달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세를 그려보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중국이 낮아지면 우리나라도 낮아지고요. 중국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높아지고요. 다시 낮아지고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패턴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거의.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뭐 저희가 중국에서 얼마나 영향 온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 하나의 저희가 호흡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기상 상태가 나빠서 기상 조건이 나빠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조건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동북아 지역을 넓게 바라보게 되면 같은 원인에 의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게 되고 또 같은 원인에 의해서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연간 변동성을 보면 이런 점을 보면 우리가 왜 한중일 3국이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는 이쪽에 보면 아까 이제 NO2 질소산화물 그리고 이거는 황산화물이라는 전구 물질이 중국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드린 건데요. 이 질소산화물도 2012년, 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황산화물은 계속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저런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지표 관측에서도 이제 일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렌셋이라는 그 학회지에 나왔던 건데요. 이 북한도 사실은 되게 좋지가 않죠. 연료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평양 근처에 있는 어떤 화력발전소에서의 사진을 저걸 구글 어스나 이런 걸로 보면 보여요.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게. 이렇게 굴뚝에서 저렇게 뭔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딱 보셔도 그죠? 이런 어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스모크 같은 것들이 발생되고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의 현실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사회 경제 지표도 잘 알지 못하고 배출량도 알지 못하고 저희가 관측 자료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위성 사진이라든가 위성에서 관찰된 농도뿐이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고농도 사례도 보셨지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도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그림은 원래 애니메이션이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 충청도고요. 여기 박스, 붉은 박스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것이 이렇게 플룸이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건데요. 서울 쪽을, 경기도를, 아마 여기가 수원 이쪽이라고 치면 수원을 거쳐서 서울로 유입되는 걸 보시고 계신데요. 저런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 충남 지역에서 배출된 것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불면 남쪽으로, 서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이렇게 다 이동이 되는 거죠. 국토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배출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바람이 어떻게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 지역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박스로, 네모 박스로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NO2의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위성에서 잡아낸 겁니다. 위성에서 우리 수도권 지역을, 요 지역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빨간 박스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요. 여기 덩어리를 이렇게 큰 덩어리 보인 것은 수원을 비롯해서 뭐 평택이라든가 오산, 경기 남부의 도시에서 나오는 자동차 쪽에서 주로 나오겠죠. 자동차 나오는 질소산화물에 의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이 충남 지역에 보이는 빨간선은 뭐냐면 점점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별표를 일부러 해놨습니다. 이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저기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봐도 저런 화력발전소의 위치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심플한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2016년 국가 공식 자료로 의하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마이크로고요. 그리고 국외기여도를 50%로 가정하면 여러분들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26 마이크로에다가 0.5로 곱하게 되면 13 마이크로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를 대강 제가 찾아보니까 5,17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인구를 요 숫자로 나누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마이크로그램으로 따지게 되면 0.00 어떻게 해가지고
되게 작은 숫자고요. 이걸 마이크로, 나노, 피코까지 가게 되면 0.25 피코그램 정도가 국민 1인당 지금 책임져야 될 양입니다. 나는 미세먼지를 발생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라고 아마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누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화력발전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는 누가 쓰나요? 국민? 아니면 산업체겠죠. 그 산업체는 그러면 전기를 왜 쓸까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서 산업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국민들이 혹은 수출을 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아까도 보여드린 자동차 이용이라든가 전기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는 하지만 실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이제 드실 때가 다 됐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먹으면 음식이지만 남겨서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저거를 수거하는 과정, 그리고 저거를 모아서 운송하는 과정, 저것들을 뭐 퇴비화하든 드라이 말려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비료화하든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스파게티 같은데요. 이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저 스파게티가 재료되는 밀가루, 계란, 그리고 저게 뭐 미트볼, 만약에 스파게티라고 한다면 미트볼을 만들기 위한 고기 생산. 근데 고기를 만들려면요, 동물을 소나 돼지나 닭이나 어떤 이제 축산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축산업에서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키울 때도 나오지만요, 이 저희가 가축들을 키울 때 가축들은 그냥 자라지 않죠. 풀을 먹이든 뭐를 먹이든 사료를 먹여야 되죠. 사료는 그냥 나오나요? 애도 옥수수를 키워야 되고요. 옥수수는 그냥 자라나요? 옥수수를 필요할 때 비료도 줘야 되고요. 그거를 가공하려면, 수확하려면 기계를 써야 되고요. 그거를 운송해야 되고요. 가공 처리, 저장, 이런 과정에서 다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으면 냉장고로 가져가서 보관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은 부분들, 재료가 남는 부분들 다 냉장 보관하든, 결국에는 냉장 보관할 때도 전기를 쓰죠. 전기를 쓸 때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운송해 오냐고, 자동차에서 싣고 오냐고, 또 재료, 식재료로 가져오냐고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죠.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식자재가 대부분 다 수입이에요.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와요. 어마어마한 연료가 생산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데요. 과일 껍질이 막 보이는데요. 사실 뭐 지금이야 과일이 잘 나오는 때지만 저희가 이 동화에서 나오는 엄동설안의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시대입니다. 이 엄동설안의 딸기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소비하죠. 뉴스를 보면서 딸기를 먹죠. 미세먼지를 쟤들이 많이 했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래서 비난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국민 한 사람이, 아까 제가 계산한 러프한 계산이지만 아주 작아요. 근데 그게 뭉치면 티끌이 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상당하게 많은 부분들이 미세먼지와 발생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전엔 어떤 환경 문제 그러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때, 그리고 자원을 소중히 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맨날 말은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엔 미세먼지라는 건 에너지 소비, 제품 소비 단계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만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에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료 생산, 운송, 저장, 폐기 단계에서 다 소위 말하는 전과장 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탄소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탄소 풋프린트라든가 물 관리를 위해서 물에 대한 풋프린트를 하듯이 미세먼지에 대한 풋프린트도 저는 필요하다고 뭐 요즘에 말하고 있는데요. 뭐 다시 뭐 제가 재방송을 하자면 결국은 누가 최종적인 에너지의 소비자이며 어떤 제품의 소비자인가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소위 말하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없이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강제하기 이전에 저희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떤 이러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소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자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쓰고 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점점 저희가 주변에 정보를 공유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정부 시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민 사회에서의 어떤 필요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 가운데가 있고요. 물론 고농도가 발생하게 되면 고농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국민이고요. 이 고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대야 하는 사람도 국민이고요. 다 세금으로 하죠. 그죠? 또 배출을 시키는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국민입니다. 국민의 일부고요.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어떤 대책을 만들고 NGO 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국민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다 하나의 서클, 원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까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건데요. 이건 JGR이라는 저희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페이퍼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입자상 오염물질이 어떤 푸드 컬티베이션, 우리가 만든 음식을 재배하는 데서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보고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북미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는 노스 이스턴 이 아시아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스턴 차이나를 예를 들게 되면 이쪽에 바가 4개가 나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내추럴입니다. 내추럴이니까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anthropogenic, 인위적인 행동.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자동차를 이용하고 제품을 소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게 가운데 있는 anthropogenic이고요. 맨 마지막이 agriculture.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을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음식물을 조리도 아니고요, 운송도 아니고요, 재배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만큼이 나옵니다. 거의 3등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누구의 탓이다 라고만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사실 어떻게 줄일까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어떤 행정 체계를 잡고 기본 틀을 잡고 그리고 그거를 시행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잘 몰라요. 문제는 정부도 과학계도 모르고요, 학계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이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법제화돼서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인데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8년이죠. 3년 남짓해요. 그러니까 자료도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렇다 보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뾰족히 몰라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리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잘 몰라서 어떻게 관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밑에다가 썼는데요. 우리가 어떤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것들은 아카데미컬한 어프로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한테도 학부생들한테 이 얘기를 매번 하는데요. 저는 이제 공대거든요. 사실은 공대. 그래서 공대에는 공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은 편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나 기술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롭게 쓰는 것인데요. 환경공학은 조금 다릅니다.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공학에서 만들다 보면 항상 부산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이 바이 프로덕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항상 역효과, 역영향, 나쁜 영향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그러니까 바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줄여서 없애는가가 환경공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학들은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지만 환경공학은 뭔가 계속 잘못된 것을 계속 없애려고 한다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고요. 이 그래프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자동차든 공장이든 뭐 농업이든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국민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간군, 우리가 이제 그 대기오염이 약한 취약한 계층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결국에는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만큼 미세먼지에 기여하는가, 저거를 소위 기여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기여도 분석을 저희가 뭐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휘발성 유기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있고요. 여기 빨간색 박스는 미세먼지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아까 2차 생성이라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라디칼 반응이라든가 어떤 오존 사이클이라든가 얘네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 모든 길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사실 쉽진 않아요. 사람 머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오산에 가면 미군 기지가 있는데요. 2016년에 코러스 AQ,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코러스 AQ인데 앞에 코는 코리아고요. 뒤에 그 US는 US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래서 에어 퀄리티 실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미군 그 전투기 경납고예요. 사실 경납고 안에서 아침마다 그 미팅을 하는데 이 비행기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측정 장비들이 쭉 있어요. 여기 이제 비행기는 원래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되는데 저 비행기는 창이 없습니다. 다 뭐를 샘플을 채취하려고 샘플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DC-8라는 비행인데 원래 이 엔진에 조금 보이는데 엔진이 하나짜리거든요. 한쪽 날개. 근데 태평양을 건너서 오냐고 두 개를 붙였어요. 미국에 나사에서 붙여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2달 정도 머물면서 2016년 여름 동안에 했고요. 저희 학생이 포즈를 취하려면 항상 학생들 부위하죠. 그죠? 왜 부위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빅토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튼 이러한 그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침마다 새벽 6시에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오늘은 어느 쪽으로 비행기가 떠야 관측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경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때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오염물질이 확산이 되고 퍼져나가는가를 그리고 중국 쪽으로부터 얼마나 유입이 되는 것들을 측정한 실험들을 과학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제가 그냥 서머리로 바로 왔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여러분들이 사실 건강에는 많이 안 좋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면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미세먼지는 사실은 2차 생성도 있고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고 또 북한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고 시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절반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442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잘 우리가 모르는 20%를 제외하면 중국을 포함한 국외 기여도가 반, 그리고 우리가 반입니다. 물론 중국이 다 줄여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또 우리가 전체 배출량 50%를 다 줄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의 호흡권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노력을 해갈 때 우리가 이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동시에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조금 항상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이 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제가 할애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혹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각국의 노력 덕분에. 최근 2013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다만 기후 변화라는 측면 때문에 저희가 고농도 기간 한번 그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면 한 4일 이상, 한 3, 4일 이상 지속되는 기간을 우리가 고농도 사례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례들이 지속되는 것이 사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괜히 스킵을 했군요.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19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선을 그렸어요. 80년대, 90년대, 초록색이 2000년대, 그리고 까만 선이 2010년대.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X축이 뭐냐면 소위 기간입니다. 미세먼지가 지속된 기간인데요. 2, 3일 정도 지속되는 것은 예전에 빨간 선에 비해서 까만 선으로 보시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농도가 오래 유지되는 기간은 까만 선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해. 이것들은 평균 농도 갖고선 절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언제 미세먼지가 심했다고 느껴지냐면 나쁜 기간이 며칠 정도가 지속이 되니까 어제도 나빴던데 오늘도 나쁘네. 모레도 나쁘네. 계속 며칠이 지속이 될 때 가장 큰 그 미세먼지가 나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바다 온도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다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빨갛게 보이는 것은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증가하는 폭이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이 증가하면서 뭐가 되냐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고기압, 저기압이 아까 발생이 되면 이렇게 몽골 쪽을 통해서 혹은 중국 내륙을 통해서 일본 쪽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빠져나갈 때 여기 온도가 높다 보니까 차가운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이 차가우니까 이 캄차카 반도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 차가운 공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반대쪽에 바람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 강력한 저기압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 발생된 저기압이 얘가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밀어주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고기압을 그려놨긴 하지만 이 지역에 머물게 되고 이 어떤 시스템이 버티고 있으면 다른 시스템이 밀고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CO2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CO2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할 때는 어떤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도 똑같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 기후변화, 그다음에 대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더 접근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뭐 논쟁거리긴 하지만 지금은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유가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기간이 지속성이 길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많이 나빠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천세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미세먼지에 있어서 미세먼지 그리고 전구 물질 등을 포함한 배출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예측되는 가장 큰 배출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마 이건 지역적인 게 아니라 어떤 배출 부분, 배출 섹터에서 기여도가 큰지를 여쭈는 말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쪽에서 뭐 답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자동차 쪽의 영향이 크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단지에서의 배출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섹터가 되고 배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산업 부분 하면 되게 영향 범위가 넓거든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제철 제강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화공, 우리가 말 기름, 정유 같은 그런 어떤 페트로케미칼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산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배출원이 관리가 결국은 어느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산업단지가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면 당연히 산업단지 영향이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같이 대도시와 같이 교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교통에 대한 영향이 클 것입니다. 다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미세먼지는 바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2차 생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 생성이 된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간. 시간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는 애들도 있고 천천히 만들어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꼭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주변에 전구 물질 배출이 많으면 그 발생량도 많아지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주요한 것이 그 우리 말한 도로상을 달리는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저희 건설용 기계라고 하는 덤프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해상에서 선박이 전박할 때도 항구나 이런 데서 항만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추정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충남 지역의 산업단지라든가 화력발전, 그리고 저쪽 광양만 지역, 소위 그리고 부울경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산업단지의 영향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